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실화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영숙 씨 가명입니다만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가 단지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병원 가는 것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박영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 민수는 수원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연금과 예금 이자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아서 생활하셨습니다. 큰아들 집이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며느리 미선 씨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민수의 회사가 잘 안 되어서 자신도 맞벌이로 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손주라도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명절 때나 찾아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특히 미선 씨는 시어머니가 가진 그 아파트가 탐이 났습니다. 수원 구도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4억 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이런 며느리의 속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미선 씨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요즘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재건축되면 대박이시겠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참았습니다.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기만을 바랐고 자신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부터 영숙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먹으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어도 몇 숟가락 뜨고 나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 때였습니다. 영숙 씨는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여의셨는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영숙 씨는 괜찮다고 운동 많이 해서 살이 좀 빠진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고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선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니, 여보. 어머님 연세가 벌써 60대 후반이신데 살 좀 빠지는 게 뭐가 이상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괜히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면 돈만 나가요. 요즘 MRI 한 번 찍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 원도 넘게 나온다고요.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중요한데. 여보, 우리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이번 달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지금 병원비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어머님 연금도 나오시고 혼자 사시는데 그걸로 병원비 정도는 충분히 내실 수 있잖아요. 미선 씨는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자신이 병원비를 스스로 내라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냥 운동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숙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숙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며느리가 또 그런 식으로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숙 씨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속이 막히는 것 같았고 억지로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 55kg이었는데 어느새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10kg이나 빠진 것입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져 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영수가 너 많이 아파 보인다. 병원 가봤어? 아니, 괜찮아. 그냥 살 좀 빠진 것뿐이야. 하지만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한 달 전부터는 가끔 변을 볼 때 검은색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위장 출혈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위암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가면 얼마나 돈이 들까? 검사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올 텐데. 치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 영숙 씨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사실 이 돈은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의 회사가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에 이 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신의 병원비로 다 써버린다면, 그리고 만약 큰 병이라면 3천만 원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것이고, 특히 민수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면 며느리 미선 씨가 또 어떤 말을 할지 뻔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이번에는 큰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 설에는 좀 피곤해서 집에 있을게.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설날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는 정말 집에서 쉬고 싶어. 너는 미선이랑 아이들이랑 잘 지내라. 민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절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선 씨도 시어머니가 안 오신다니까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안 오신다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괜히 어머님 오시면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 민수는 아내의 그런 말이 불편했지만 또 뭐라고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설날 영숙 씨는 혼자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떡 한 개를 먹자마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피였습니다. 변기에 가득 피가 고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으려고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계세요? 떡국 좀 갖다 드리려고요. 이웃집 사는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 씨?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나가셨나? 김 여사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날인데 나갈 곳도 없는 영숙 씨가 대답이 없다니. 경비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비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영숙 씨를 발견한 김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영숙 씨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119. 빨리 119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숙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영숙 씨의 휴대폰에서 아들 민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위장 대량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민수는 설날 아침 가족들과 떡국을 먹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민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려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요. 네. 그게 무슨? 설날 아침부터 무슨 일이래요?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위험하시대요. 나 먼저 갈게요. 아니, 잠깐만요.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선 씨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이들이랑 있어요. 내가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할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미선 씨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설날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괜히 병원비만 왕창 나오겠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진행성 위암 말기로 추정되고요.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에서 대량 출혈이 일어나서 응급내시경으로 지혈수를 했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까? 민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위암이요? 말기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아프신 줄 전혀 몰랐는데요. 환자분 혈색소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심한 빈혈 상태고요. 체중도 정상 체중보다 15kg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최소 1년 이상은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보호자분이 전혀 모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사의 말투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추석 때 어머니가 좀 여의신 것 같아서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내 미선이가 그때 민수는 추석 때 미선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고 괜히 검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의사 선생님,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하면 되는 건가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4기 단계거든요. 1년 전이었다면 2기나 3기였을 테고 그때는 수술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통증을 줄이는 완화치료 수준입니다. 그럼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지 않으신다면 3개월 정도로 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년 전만 해도 수술이 가능했다니. 그때 좀 더 강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아내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며칠 후 영숙 씨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아프신데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걸 아는데 어떻게 병원비 부담을 지우겠니? 그리고 며느리가... 영숙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뭐라고 했나요? 추석 때 병원 가지 말라고 한 거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추석 때 네가 병원 가보라고 했을 때 미선이가 그랬잖니. 병원비 아깝다고, 검사비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엄마 연금으로 내라고. 그 말 듣고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싶어서 차라리 혼자 참는 게 낫겠다 싶었어. 민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비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금방 올게요. 민수는 복도로 나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왜요? 나 애들 챙겨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오라니까요. 민수는 평생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애 좀 맡기고 갈게요. 1시간 후 미선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복도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추석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병원비 아깝다고, 검사비 많이 나온다고 어머니 연금으로 내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듣고 어머니가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그때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어머님 병원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직접 가시라는 뜻이었지. 직접 가시라고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세 일흔 가까운 노인한테 혼자 알아서 병원 가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게. 나도 그때 몰랐잖아요. 이렇게 큰 병인 줄. 그냥 소화불량 정도인 줄 알았지. 소화불량이든 뭐든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보라는 걸 막은 게 말이 되냐고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선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때요? 당신이 한 짓을 다 알아야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1년 전만 병원에 왔어도 수술이 가능했대요. 근데 지금은 말기라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 항암 치료를 해도 1년밖에 못 사신대요. 미선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병원에 가시면 됐던 거잖아요.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어머니가 편하게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며느리 눈치 보여서 참으신 거라고요. 민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부산에서 올라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려면 입원을 해야 하고요. 한 회당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소 6회는 해야 하니까 총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비, 약값,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총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민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1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저도 1천만 원은 보탤 수 있어요.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게 있어요. 아니야, 너는 부산에서 아파트 대출도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미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런데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은 없나요? 예금 같은 거요.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서 연금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걸로 치료비를 내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야 해요?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머니 예금을 치료비로 쓰라고 하는 겁니까? 여보, 그 돈은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나중에 우리한테 주시려고 아끼신 거라고요. 그래도 지금 어머니 치료하는데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돈은 놔두고 우리가 빚을 내요? 미선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돈을 어머니 치료비로 쓰는 건 맞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 뭐가 노골적이에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건데. 어머님 치료비를 어머님 돈으로 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미선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영숙 씨 본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치료비를 낼게. 통장에 3천만 원쯤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할 거야. 어머니, 그 돈은. 아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니까.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영숙 씨는 통장과 도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은 건졌네. 다행이다. 하지만 미선 씨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되면 4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그 아파트 말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는 아들 둘이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원은 자신들의 몫이 됩니다. 미선 씨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3천만 원 치료비 쓰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2억 원이잖아. 그럼 본전은 빼지.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암세포는 계속 자라고 있었고 전이는 더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완화 치료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4번 받는 동안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입원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통장에 남은 돈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선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1,500만 원은 남았네. 완전히 다 쓴 건 아니잖아.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저 통증을 줄이는 약을 먹으며 남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해드리고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가끔 어머니 뵙고 와요. 어머니가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으실 텐데. 나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여보가 가면 되잖아요. 미선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내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내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누워서만 지냈고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짐이 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엄마가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았어.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추석 때 더 강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아내 말에 휘둘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미선이 탓도 하지 마라. 그 애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엄마 통장에 남은 돈 그거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그리고 집은 재건축될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팔아서 너희 둘이 나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걸 엄마가 알아. 그러니까 이 말 꼭 들어줘. 그리고 또 하나. 미선이한테 잘해라. 그 애가 비록 엄마한테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아내니까. 네가 선택한 사람이잖니? 나중에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수와 둘째 아들이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이웃들, 민수 회사 직원들. 모두들 영숙 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 중 한 사람이 민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숙 씨와 친했던 김 여사였습니다. 민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작년에 영숙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속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며느리가 병원비 아깝다고 해서 못 간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당장 병원 가라고. 근데 영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고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민수 씨한테라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영숙 씨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김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 소리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작년에 복지관 친구분한테 말씀하셨대요. 당신이 병원비 아깝다고 해서 병원에 못 간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오해든 뭐든 결과는 똑같아요. 어머니가 당신 눈치 보시면서 병원을 못 가셨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선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민수는 어머니의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남은 돈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각자 7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확인해보니 내년쯤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입주는 3년 후쯤 될 것이고 그때 팔면 시세가 5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나누면 각자 2억 5천만 원씩입니다. 미선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네. 2억 5천만 원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새 차도 살 수 있겠어. 하지만 민수는 그 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 어머니가 살던 집. 그 모든 것이 결국 돈으로 환산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셨으면 하는 게 민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럴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당신 얼굴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어요. 여보,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 직접 병원에 가시면 됐던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당신은 양심도 없는 거예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결국 둘은 이혼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미선 씨가 가져갔고 민수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나온 돈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미선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주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이 되면 형제는 만나서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작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1년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항상 늦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병원 가는 걸 미루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며느리, 사위 여러분.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병원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의 배우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암 같은 병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만 일찍 발견해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짐은 치료비가 아니라 부모님을 잃는 것입니다. 늦게 발견해서 더 큰 치료비가 들고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게 자식들한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 특히 한 달에 3kg 이상 빠지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약국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셋째, 검은색 변을 보는 경우. 이것은 위장 출혈의 신호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피로감과 빈혈 증상. 어지럽고 힘이 없으면 꼭 검사를 받으십시오. 박영숙 씨처럼 며느리 눈치 보다가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병을 숨기다가 손 쓸 수 없게 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 씨처럼 배우자의 잘못된 말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검진으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연락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한 달만 더, 두 달만 더 하다가
박영숙 씨처럼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